안녕하세요. 저는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의 임종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잠시만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IEA의 정의를 보시면 그 신재생 에너지를 Renewable Energy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비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보충되는 자연적 과정, 뭐 햇빛이나 바람 등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Renewable Energy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IEA에서.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Renewable Energy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력,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로 보시면 수력이나 아니면 뭐 지열, 그리고 솔라라고 하는 이 태양 에너지, 그리고 풍력, 뭐 해양 에너지 등과 같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수력, 지열, 뭐 태양 에너지 등의 이제 자연 현상을 사람의 기술과 접목해서 전기나 뭐 열, 에너지 등을 얻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바이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가스나 뭐 바이오 가솔린 아니면 바이오 디젤 등과 같이 직접적인 연료로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자연 현상들은 지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들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기나 해류의 흐름이나 이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 또 꽃이 피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는 등의 다양한 지구과학적 또 생물학적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제 자연 현상을 모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대한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폐기물 에너지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와 이 재생 가능한 웨이스트 폐기물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재생 에너지, 그래서 non-renewable waste가 있습니다. 그래서 renewable waste, 말 그대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 가능한 폐기물, 즉 종이나 아니면 뭐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등이 있겠고, non-renewable waste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비재생 폐기물 아니면 콘크리트, 철제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non-renewable waste, 비재생 폐기물이 비재생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는 비재생 폐기물은 신재생 에너지로 간주되지 않고 오직 재생 가능한 이 renewable waste만 이 신재생 에너지로 renewable 에너지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IEA,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이제 주로 정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의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란 이제 신에너지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에너지와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 앞에 이제 신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나 연료 전지, 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를 우리는 신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재생 에너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이나 여기 이제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태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수력, 지열 에너지, 그리고 해양 에너지, 뭐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중에서도 즉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폐기물 에너지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우리는 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renewable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제 IEA에서는 renewable 에너지와 그리고 non-renewable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비재생 가능한 이제 비재생 에너지로 나뉘었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생 가능한 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8종, 그리고 신에너지는 3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는 여기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해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 트렌드인 이런 연료전지나 아니면 수소 에너지,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기술들이 이 신에너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태양광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그런 에너지 소스를 바로 태양광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그 수소 생산이나 태양광 기술로부터 수소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솔라셀 같이, 그러니까 태양 전지와 같이 발전용으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사실은 상용화하기가, 물론 그 태양 전지는 상용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극복해야 할 기술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은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바로 태양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태양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이렇게 난방용과 발전용이 있는데, 태양열로부터 얻어진 열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열을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돌리게 되면 이는 발전용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열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 에너지인데,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오 가스나 아니면 메리츠 가스, 그리고 바이오 디젤, 우드칩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연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바이오 기술, 바이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과 수력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바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얻어내는 것을 이제 그 에너지원을 풍력과 수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폐기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역시 연료로 얻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양과 지열도 역시 해양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내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해양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지열은 말 그대로 역시 땅의 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전기로 변환을 하는 것을 이제 지열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신에너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전기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된 것은 연료전지 자동차까지는 상용화됐고, 아직은 더 큰 개념의 에너지 쪽으로는 아직 발전이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료전지 쪽은 이제 신에너지가 있겠고, 신에너지에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과 화석연료 그리고 유기물 등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리고 분리해내고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을 수소에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석탄 가스와 액화 가스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석탄의 그러니까 중질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합성 가스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그 터빈을 구동을 시켜서 발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8종 그리고 신에너지 3종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으로 이제 미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이제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는 분명히 이제 매장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로 매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장량을 예측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화석연료는 분명히 이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당장 우리 세대에서는 이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고갈 에너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갈될 위험이 없다,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녹색 부분,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청정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엄청난 양의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물과 그리고 산소만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렇게 친환경 청정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는 이제 미래 지속 가능하고 이제 성장이 유명한 이제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텐데, 그래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이 뭐 일본 이런 국가와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화석연료, 첫 번째로 화석연료 대체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경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역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이제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은 연간 12.5천 배럴의 대체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충분히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실가스 주범인 이제 CO2 감축으로 친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메가와트 풍력 발전은 연간 3.5톤의 CO2를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10%만 대체를 해도 연간 100억 불의 에너지 수입을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억 불 에너지 감축된 그 돈을 갖고 우리는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기기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설치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새로운 업종으로 전통 산업보다 2배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도 가장 유망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학과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학생들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졸업을 시켜서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해 여러분들을 이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기술이나 아니면 뭐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환경 관점으로 이제 좀 더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에너지와 환경의 상관성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했을 때 인류의 생활은 많이 윤택해졌지만 지구는 심각하게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인간에게서 받은 데미지는 다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보여져 있는 것처럼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 그리고 산성비, 방사선, 건강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처럼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이제 특히 화석 연료 사용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인간에게도 이제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워밍 즉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지구에는 이상 기후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를 갖는 뭐 호주에서 폭설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러시아에서는 갑자기 40도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중국,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상적인 굉장히 이상한 폭우가 발생을 한 적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그 심각한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산을 태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고 뭐 아니면 글로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그러니까 지구 이상 기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벌 템퍼러처가 이 지구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1880년도의 온도와 그리고 2016년도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약 1.2도 여기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1880년도에는 거의 0도인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 1.2도에 이렇게 1.2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상은 1.2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1.2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기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북극과 남극의 이제 녹는 빙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몇몇의 그 섬 국가들은 이제 그러니까 잠길 수가 있다, 그 물에 잠길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CO2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CO2와 밀접하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O2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저희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인간들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큰 전체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CO2의 농도도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보통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간이 배출하는 CO2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인간 활동, 즉 에너지 사용과 환경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령을 실시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도나 아니면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했던 이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대기질이 그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환경, 특히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요 지금 뉴델리의 사진인데 왼쪽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잠점적으로 중단이 됐을 때 이렇게 대기질이 크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됐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질소, 이 NO2의 농도가 원래는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계속 엄청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렇게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노란색의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그 농도가 이렇게 점차 더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인간들의 활동이 더 줄어든 이후에 이렇게 대기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빨갛죠.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렇게 좀 더 색깔이 옅어졌죠. 그만큼 대기질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꼭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지구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작은 변화로 당장의 이제 기후 변화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대기오염의 주범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집약 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 구조나 아니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오늘 이 수업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술을 우리는 광촉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광촉매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태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가장 먼저 이 물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이 바다에 도달하게 되면 바닷물이 데워져서 수증기를 만들게 되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구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구름이 이동을 해서 비를 내리게 되고 비가 지상에 내려와서 강물이나 아니면 호수를 이루고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물의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물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들어 있는 다른 물질들도 같이 순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물에 다양한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도 함께 이렇게 이 물의 순환과 함께 순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고 그리고 응결하고 그리고 얼고 녹고 하게 되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물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에 의해서 이제 물이 순환한다는 것은 물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질들이 화학 원소들이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영향을 주는 태양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물의 순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현상으로 이제 태양이 바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압이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흐르는 것이 바람인데,
이때 기압차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바로 태양이 지표면을 골고루 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태양이 많이 데우기 때문에 지표면을 많이 데워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데우기 때문에 지표면을 많이 데워서 공기가 뜨거워져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팽창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태양이 많이 가열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덜 데워져서 공기가 덜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기압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기압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바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람이 흐르는 것도 형태만 다르지 태양 에너지가 풍력으로 이제 형태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고 이제 바람이 흐르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기상 현상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하는 등의 모든 기상 현상들은 태양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은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같은 이제 유기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뭐 초식동물이나 아니면 이제 초식동물들은 이제 식물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채를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자체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 즉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다행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제곱미터당 이렇게 1360와트 정도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이렇게 제곱미터당 1000와트 정도가 실제 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바람을 발생시키거나 기압차를 발생시키거나 뭐 아니면 물의 순환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기상현상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태양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50억 년 이상 정도 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더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거의 무한한 자원이다. 태양 에너지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는 총 에너지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 곱하기 10의 5승 테라와트 정도입니다. 이 에너지 양이 얼마나 큰 정도이냐면 2008년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에너지 니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전 세계가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은 15테라와트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 양의 결국 이 에너지가 10,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2008년도보다 그러니까 15테라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많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 솔라 에너지 지구에 도달하는 이 솔라 에너지만큼은 굉장히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지구의 막대한 에너지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솔라 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번던트, 그러니까 풍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광합성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탄소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핵심 물질들을 순환시킬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구 환경에서 다양한 광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라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도 궁극의 에너지원이다, Ultimate Energy Sour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평균 솔라 플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태양광이 도달하느냐, 그 지역에 도달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역시 잘 아시다시피 남반구 쪽에서는 남반구 쪽에 위치한 이 대륙 쪽에서는 많은 양의 태양광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7.5 킬로와트 아워 요 정도 지금 그 에너지가 솔라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녹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대륙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6 정도, 6kW 아워 정도의 많은 솔라 에너지가 우리나라에도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 솔라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 솔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우리 인류가 이 솔라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우리는 이제 광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광촉매, 포토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촉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반응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발생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광촉매는 이제 촉매의 한 종류로서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빛 에너지를 받아서, 즉 이 광촉매들이 빛을 흡수해서 촉매 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바로 광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촉매는 주로 반도체 물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실리콘 같은 그런 반도체 물질이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반도체물, 이게 반도체 물질, 이렇게 특히 갭이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 CB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VB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를 우리는 밴드갭, 광촉매, 그 어떤 물질의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밴드갭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 밴드갭 이상의 이제 그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받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와,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 홀을, 이 전공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이 전공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이제 광촉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촉매 반응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 이제 당연히 광촉매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하게 되면 광촉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와 전공을 이렇게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2번 메커니즘은 이 루트는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 이 생성된 전자들은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생성된 이 컨덕션 밴드에 생성된 전자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밑으로 이 홀과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번을 표시한 것이 바로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3번은 재결합하지 않은 전자와 그리고 전공이 이렇게 광촉매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전자를 이용한 환원 반응이 되겠고, 5번은 전공을 이용한 산화 반응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 그리고 특히 촉매 반응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흡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광촉매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촉매 종류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TiO2나 아니면 뭐 WO3, 아니면 Fe2O3, 아니면 징콕사이드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들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반응이 이 물을 환원시켜서 여기 수소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반응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반응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광촉매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더 이제 효율도 좋고, 그리고 더 높은 효율로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광촉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광촉매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촉매 효율이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촉매 효율이 이제 낮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가시광 흡수를,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물질들은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사이에 이렇게 밴드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밴드 갭이 크게 되면 태양광을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 흡수율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빠른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 때문에 역시 광촉매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생성된 전자들이 빠르게 이 홀로 전공과 재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전자와 전공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광촉매가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 태양광 효율, 흡수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그 태양광 흡수를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이제 우리가 태양광의 이제 이걸 영어로 솔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태양광을 전체 웨이브랭스, 이 파장대를 보시면, 이 UV 라이트, 그러니까 자외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자외선이 3%, 그리고 비저블 라이트, 그러니까 가시광이 42%, 그리고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이 55%가 이렇게 각각 그 태양광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광, 이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는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물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태양광을 가장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42%의 비저블 라이트, 이 가시광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2%의 태양광을 그러니까 비저블 라이트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광촉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 빠른 재결합이 또 문제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분리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광촉매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촉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환경과 그리고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를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오염된 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실내 공기 같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아니면 대기질도 정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오염 물질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소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물을 분해해서 물을 분리시켜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인공광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2로부터 어떤 연료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연구들, 이제 이렇게 광촉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게 워터 스플리팅, 물 분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촉매는 역시 태양광을 흡수를 해서,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자와 전공을 생성시키고, 이 전자는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발생시키게 되고, 전공은 물을 산화시켜서 이렇게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전체적인 물 분해 반응은 바로 이렇게 물을 태양광과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수소와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워터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물 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를 생성시켜서 연료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광촉매에서 태양광을 흡수를 해서 전자와 전공을 생성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자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그 분리가 돼서 수소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홀은 전공은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보통 이제 입자 타입입니다. 입자. 그러니까 뭐 그 파우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우더 타입은 사실은 효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광촉매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전기 화학적으로 물을 분해하는 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포토 일렉트로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말로는 전극 소재, 광전극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촉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광전극도 역시 광촉매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촉매처럼 태양광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와 전공이 생성이 되고, 전자는 이때 환원 반응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이때 이제 전압을 가해주게 되는데,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캐소드, 이게 카운터 일렉트로드거든요. 이쪽에 이제 환원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전공은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물을 그러니까 워터 스플리팅을 해서,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광전기화학적 물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실제 실험하는 이게 예인데,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탑을 먼저 해보면, 잠시만요. 여기, 네, 여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티늄, 백금입니다. 여기 왼쪽, 요 전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금 촉매입니다.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그리고 요 오른쪽 부분이 다시 여기 스탑을 하고, 오른쪽 부분이 여기 빛을 받는 광촉매 전극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극 이 동영상을 틀어드리면, 지금 0.6 볼티지를 가해주게 되면 수소가 좀 약하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빛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빛이 켜졌죠? 그래서 이제 빛이 이 전극을 하고 빛을 쪼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기포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기포들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광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0.6볼티지밖에 전압이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0.6볼티지에서, 그러니까 전압을 0.6에서 0.8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수소 발생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8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여기서 발생되는 기포들은 다 수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극에서 발생되는 기포들은 산소입니다. 자, 지금은 0.8볼티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0.6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전압을 1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제 더 폭발적으로 수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만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이렇게 광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산소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이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쉽게 말해서 이제 광촉매, 여기 빛을 받은 광촉매에서 역시나 전자와 전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반응과 이제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리고 이 생성된 전자들은 산소를 환원시켜서, 아까는 물을 환원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산소를 환원시켜서 이러한 다양한 산소 활성종, 그 산화제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제 남아있는 물들, 이게 전공은 물을 이제 물을 산화시켜서 이렇게 또 역시 이러한 산소 활성종, 산화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화제들이 오염물질들을 공격을 해서 오염물질들을 저감시키는 이런 쪽으로 반응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악시데이션 포텐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화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많은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OH 라디칼, O와 H로 이루어져 있는 이 OH 라디칼이 가장 높은 산화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OH 라디칼을 생성시킴으로써 오염물질들을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된 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공기를 처리한다거나 그러한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광촉매 반응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촉매에서 이러한 높은 산화력을 갖는 산화제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제 컴파운드, 화합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예인데, 이제 광촉매 이제 빛을 잇는 조건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기오염 물질인 이 포클로피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은 냄새가 좀 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요 120분 전까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빛이 없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포클로피놀이라는 이 물질이 분해가 이 포클로피놀의 농도가 줄어들지 않지만, 근데 빛이 있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포클로피놀의 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촉매 반응이 이러한 식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틸렌블루라고 하는 염료 오염 물질인데, 여러분들의 옷을 염색시킨다거나 아니면 염색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파란색 물질의 염료 오염 물질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0시간일 때는 굉장히 짙은 파란색을 갖고 있죠. 근데 4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색깔이 이렇게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촉매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촉매 반응을 통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된 물과 이제 공기를 처리하기 위한 광촉매 시스템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물과 공기를 또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앰비언트 템퍼레처, 그러니까 우리가 25도씨 그리고 1기압 이 조건에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싼 물질들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이 장점이지만, 하지만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이 낮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용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 부분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기청정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 구조는 이렇게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펑셔널 필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펑셔널 필터를 타겟으로 이제 광촉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펑셔널 필터에는 여기 다음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활성탄 필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활성탄 필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낮은 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흡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활용이 또 제한적이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는 흡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광촉매 필터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광촉매들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VOC라고 하는 것은 Volatile Organic Compound라고 인데 여기 나와 있죠.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휘발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트알데히드나 아니면 이렇게 메세인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VOC에 해당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광촉매에서 이러한 산화제들을 산화종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얘네들이 이 VOC를 공격을 해서 VOC들이 이렇게 CO2나 H2로 가게끔 이러한 반응을 유도를 해서 VOC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된 실제 광촉매 필터를 이용한 광촉매 필터를 이용한 이게 공기청정기를 이제 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테스트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TNT는 기존 그냥 그 이전의 그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001 TNT는 이제 그 개발된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된 TNT가 훨씬 더 높은 제거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5가지의 VOC들을 처리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효율이 평균적으로 70%를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 마크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광촉매 기술 활용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게 향균, 아니면 방호, 탈취, 대기정화, 정수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촉매 기술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지금 이렇게 상용화된 것까지는 대부분이 다 환경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는 아직 더 효율을 더 높여서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광촉매 기술은 현재 이렇게 환경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촉매 공기청정기 이렇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광촉매 이제 필터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성, 친수성 이렇게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빗물을 빨리 없애주는 이러한 이렇게 표면 개질을 하는 이런 셀프 클리닝 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광촉매 도로를 포장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저감하는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도 이런 수업은 처음 진행해봐서 굉장히 떨리고 많이 말도 많이 더듬기도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광촉매는 네, 지금 질문이 광촉매라는 것이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수업의 한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챕터가 아니라 한 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한 주에 3시간,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시간 정도의 수업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양이 많죠. 지금 1시간보다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수력, 풍력, 태양열, 원자력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무기 소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과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른 학생이 화학에너지융합과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이거는 실제로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화학에너지융합과는 사실은 좀 더 화학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좀 더 공학적인 공학과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화학에너지융합과는 주로 화학 쪽, 화학과, 그러니까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이런 커리큘럼이 많고요.
우리 과에서는 촉매공학, 전기화학, 뭐 그리고 소재공학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커리큘럼에 담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과에 오시면. 그리고 환경 커리큘럼 쪽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그 환경 커리큘럼도 있는데 환경 커리큘럼 쪽에서는 이제 좀 환경 정책이나 환경 경영 쪽 이런 그 학문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아까 질문해 주셨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을 탐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계, 이과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이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과학 쪽, 화학 베이스가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학을 많이 탐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화학과 수학.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꼭 우리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